세상의 마지막 기차여. 읽는 사람마다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바로 그 책. 어제에 이어서 낭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남편을 만났던 주인공의 유년 시절까지 읽었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읽어나가 볼게요. 그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다. 지금 시작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날 어떻게 숲에 갈 생각을 했을까 싶다. 숲에 간 날 다음 날은 토요일이어서 주말 내내 푹 쉴 생각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다. 아빠는 협심증이 악화해 최근 몇 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장대비가 내리고 나서 이틀째가 되던 일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빠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급성 신부전이었다. 어수선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다 마무리하고 나니 그제야 울컥 슬픔이 북받쳐 올라왔다. 아빠와의 숱한 추억이 불쑥 가슴을 휘저어서 이불 밖으로 나갈 기력도 없었다.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한 다음 학교는 당분간 쉬기로 했다. 일주일쯤 쉬고 난 뒤 마음을 다잡고 학교에 갔다. 수업을 마치고 숲에 찾아갔으나 네모토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통나무집도 들여다봤지만 거기에도 네모토는 없었다. 통나무집에서 나와 호수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에 호수 서쪽으로 난 비탈길을 발견했다. 사람이 만든 길인지 좌우에 가느다란 와이어 로프도 설치되어 있었다. 로프를 잡고 길을 따라가자 높직한 언덕으로 이어졌다. 무질서하게 나타난 주변 나무들과 대조적으로 이 일대만 말끔히 손질되어 있었다. 안쪽에는 광택을 살린 통나무 의자가 2개 놓여 있었고 중간쯤에는 푸른빛이 도는 잔디밭이 펼쳐졌다. 이 숲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인기척이 들렸다.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후미진 덤불 사이에 네모토가 서 있었다. 저번에 감기 안 걸렸어? 나를 알아본 네모토가 몸을 돌리고 물었다. 안 걸렸어. 네모토는? 하고 되물으면서 거리를 좁혔다. 괜찮았어. 몸을 말랐어도 모기보다 건강하거든. 다행이다. 사실 그보다 난 부모님한테 무진장 혼났어. 연락도 없이 그 시간까지 어디 갔었냐면서. 말을 하다 말고 세상을 떠난 아빠가 생각나 마음이 가라앉았다. 침대에 몸져 누워있던 그날도 아빠는 내 걱정을 했었다. 옆에 선 나를 네모토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가 의기소침한 걸 느꼈는지 아무 말이 없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건 네모토도 알고 있을 터였다. 학교를 일주일이나 쉬었으니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어색한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개를 떨군 채 다음 말을 떠올려 봤지만 가슴이 탁 막혀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틀 전쯤에 이 언덕을 발견했는데 네모토는 곧 내게서 시선을 거뒀다. 이 언덕에는 오다와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너도 한번 봐봐. 허리에 손을 짚고선 네모토 옆에서 그가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보자 오다와라 성 천수각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뒤에는 짙푸른 사가미만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나고 자란 마을을 이렇게 바라보는 건 처음이었다. 히구치. 네모토가 내 이름을 부르더니 쉼없이 말을 토해냈다. 난 부모님을 여의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네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안다고 위로하지는 못해. 설령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더라도 네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소리라고 생각해. 각자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 네모토는 내게서 눈을 돌리지 않은 채
그래도 난 믿어. 라고 시원스레 내뱉고 다음 말을 이었다. 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버지의 분신인 넌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면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너의 행복이 고스란히 아버지의 행복이 될 테니까. 핏줄이랑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 항상 웃으면서 살면 된다고. 애두르지 않은 솔직한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줄곧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빠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을까? 아빠는 심장이 안 좋아서 옛날부터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았다. 몇 년째 좀 문박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50도 안 되는 짧은 생을 살면서 어쩌면 살아생전 좋았던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옥죄어 왔다. 그런데 네모토가 말했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라고. 그의 말대로라면 아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네모토가 가방에서 스누피가 그려진 물통을 꺼냈다. 그가 내민 컵을 받아들며 간신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때 비탈길 쪽에서 성큼성큼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자 시로가 다가와 내 발치에 달라붙었다. 시로. 무릎을 굽히고 시로의 머리를 아우러만졌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시로가 혀로 할짝할짝 닦아주었다. 시로는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경계심을 풀고 꼬리를 흔들었다. 네가 학교에 안 온 동안 우리 엄청 친해졌어. 자, 시로, 간식이다. 네모토가 육포를 꺼내자 시로가 그의 손으로 달려들었다. 잘했어! 하며 그가 시로의 머리를 마구마구 쓰다듬었다. 그러자 시로를 따라왔는지 비탈길에서 새까만 개 한 마리가 더 나타났다. 녀석은 사뿐사뿐 잔디밭을 건너와 시로 주위를 맴돌았다. 설마 쟤는 시로 남자친구야? 맙소사, 시로도 보통이 아닌데? 나는 컵에 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한려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두꺼운 구름 사이로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비치고 있었다. 이튿날부터 우리는 시로를 데리고 숲속을 거닐었다. 네모토는 시로에게 연한 하늘색 목걸이를 새로 선물했다. 목걸이에 리드줄을 달아서 시로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했다. 마무리로 그 언덕에 오르는 게 정해진 산책 코스였다. 언제부터인지 네모토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와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이구치, 활짝 좀 웃어봐. 네모토가 이렇게 조를 때마다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면서 웃었다. 언덕이 잔디밭에서 시로를 가운데 두고 내천자로 셋이 함께 드러눕게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다. 부드러운 잔디밭에 누워 네모토가 이렇게 털어놓았다. 난 원래 낯을 가리는 편인데 넌 처음부터 낯설지 않더라. 진짜 신기하다니까.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감정을 분명히 깨달았다. 내가 네모토를 좋아하는구나. 단순히 친구로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네모토는 이제 내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다 7월에 접어든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종업식이 끝나면 외할머니가 사는 오카야마현으로 이사하기로 했다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사가면 시로를 볼 수 없다. 물론 네모토도. 하지만 나는 이 일을 네모토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를 향한 내 마음도 아직 전해지 못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다. 종업식 전날 담임 선생님이 내가 전학 간다는 걸 반 아이들에게 알렸다. 딱히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다. 네모토만 평소와 달랐다. 네모토. 교실에서 내가 불러도 네모토는 굳은 얼굴로 묵묵부답이었다. 그 후에도 네모토에게 말을 걸 타이밍을 살폈지만 네모토는 나와 눈이 마주치기 무섭게 자리를 떴다. 종업식 날 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숲으로 갔다.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몰랐다. 나는 그날 네모토에게 고백할 생각이었다. 그를 향한 터질 듯한 내 마음을 전하지 않고 이대로 쓰여지긴 싫었다.
그런데 네모토는 거기 없었다. 시로가 나를 반겨주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네모토는 보이지 않았다. 호수에도, 통나무집에도, 그리고 그 언덕에도. 발길을 돌리기 전에 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시로, 건강하게 잘 지내. 그리고 네모토도. 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추억이 가득한 숲을 뒤로 했다. 현관과 맞붙은 거실에서 스님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담한 재단 양 옆에는 고급스러운 화환이 늘어서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조문객들이 차례차례 향을 올린다. 그 공간을 지배하듯 관 속에 누운 네모토가 재단과 향로 사이에 놓여 있다. 그때 벼랑간 바깥이 어수선해져 내 옆에 있던 아버지가 자리를 비웠다.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마당 한쪽에 서서 드물게 언성을 높였다. 매스컴에서 찾아온 듯했다. 병원에서 숨을 거둔 네모토의 시신은 그 후 부검을 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빈소가 차려진 오늘까지 이틀 내내 매스컴은 끈질기게 들러붙었다. 유족으로서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 네모토는 아직 살아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사망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질문 공세는 우리의 마음에 무수한 생채기를 냈다. 경야가 끝나자 조문객들은 정중히 인사하며 돌아갔다. 괜찮냐, 도모코? 텅 빈 거실에서 아버지가 내 옆에 앉았다.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걱정스레 물었더니 아버지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자식의 상주를 맡았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상주 업체와의 미팅이며 경찰에 대응하는 일까지 전부 아버지가 도맡아서 처리했다. 내가 거들려고 해도 아버지는 내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다. 아버지는 벌써 60줄에 들어섰다. 그런데도 사고 이후 힘들다거나 괴롭다는 말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도모코, 사과 먹자. 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왔다. 네모토와 결혼하기로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 어머니였다. 최고의 멀너리가 와줬구나. 도모코, 나를 네 엄마라고 생각하렴.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말했었다.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 여의고 외톨이 신세였던 나를 네모토의 부모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맞아주셨다. 잊고 있었는데요. 결혼식장에 예약 취소한다고 연락해야겠어요. 이것만은 두 분에게 부탁할 수가 없다. 결혼식까지는 앞으로 3달 남았고 벌써 청첩장도 발송한 상태였다.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렸다. 작년 말에 프로포즈를 받은 나는 최고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서는 모습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모른다. 그 꿈을 지금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 도모코. 어머니가 내 왼손을 꽉 쥐었다. 시니치로를 사랑해줘서 고맙구나. 코끝이 시큰해졌다. 이제 다 말라버려서 더는 나오지 않을 줄 알았던 눈물이 넘쳐 흘렀다. 내 옆에서 사고 이후 꿋꿋하게 버티고 있던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울음을 삼키려 아랫 입술을 깨물었지만 붉게 충혈된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흘러내렸다. 현관문에서 구로가 컹컹 짖으면서 나타났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구로가 할짝할짝 핥아주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구로에게 둘러싸인 채 네모토와 막 사귀었을 때를 떠올렸다. 오카야마의 고등학교로 전학 간 나는 졸업하고 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오카야마 시내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했는데 내가 30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돌연 세상을 떠났다. 운명의 장난인지 엄마도 아빠와 같은 급성 신부전이었다. 아빠가 죽고 나서 엄마는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니 몸에 무리가 갔을 법도 했다. 외할머니는 이미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뒤였다. 혼자가 된 나는 시리에 빠져 지내다가 고향인 오다와라로 돌아왔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다와라에 있는 요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봐서 아는 사람도 꽤 있었다.
예전 지인의 소개로 노인을 전문으로 돌보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해 12월 말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눈에 보이는 아무 식당에 들어갔다. 돈가스 덮밥 곱빼기로 주시고요. 카레 우동도 하나 주세요. 이가 빠진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나서 코로 거친 숨을 내쉬었다. 반년 넘게 시간이 흘러도 엄마를 잃은 상실감은 아물 줄을 몰랐다. 헛헛한 마음을 먹는 것으로 달랬더니 급격히 살이 쪘고 키는 160cm도 안 되는데 몸무게는 60kg을 좋게 넘어섰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 키워도 모자랄 마당에 아직 남자친구도 없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워서 앞날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식사 나왔습니다. 여자 점원이 탁자 위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검은색 머리카락보다 흰머리가 더 많은 여자는 오른쪽 다리를 절름거렸다. 계산대 한쪽에 접이식 휠체어가 놓여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다리가 불편한 모양이었다. 그녀를 보고 있으니 돌아가신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다. 몸이 아파서 자리 보전하고 누워 지냈지만 내게는 자상한 아빠였다. 내가 학교에 갈 때마다 아빠는 현관에서 지팡이를 짚고 배웅해 주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었어요. 내가 감상에 젖은 사이 안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자는 감색 배낭을 메고 카레 접시를 올린 쟁반을 주방까지 들고 갔다. 그러고 나서 선반에 걸려있던 행주를 갖고 오더니 자기가 먹은 자리를 꼼꼼히 닦았다. 매번 고마워요. 자리가 불편한 점원이 미안해하자 그는 아니라며 얼굴 앞에서 손사래를 쳤다. 출입문으로 향하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돈가스 덮밥을 먹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말았다. 건강하게 햇볕에 그은 얼굴, 어린아이처럼 동글동글한 눈. 혹시 내 모토? 입 밖으로 바바리 튀어나왔지만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히구치? 얼빠진 목소리로 대답한 내 모토는 커다란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잠시 그와 눈을 맞추고 있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예전에 보았던 그의 모습이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와 똑같은 얼굴이 내 앞에 바로 있었다. 체험학습을 하러 가 네모토를 처음 만난 곳도 여기와 비슷한 식당이었다. 그날 네모토가 내게 베풀었던 따스한 친절이 생각나 막 가슴이 벅차올랐다. 엄마를 잃고 정서가 불안정해진 것도 항목해 결국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왜 그래 이구치? 괜찮아? 미안, 그게 아니라 네모토의 모습이 옛날과 완전히 똑같아서. 네모토는 배낭을 열어 손수건을 꺼냈다. 지퍼를 내린 사이드 포켓 안에 스누피 물통이 들어 있었다. 그때 그 시절 네모토가 갖고 다니던 물통이다. 나 왜 이러지? 눈물이 안 멈추네. 네가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게 너무 기뻐서 그런가? 겨우 두세 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 커다란 안도감이 스며들어 가슴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반짝이는 추억들을 하나둘 떠올리자 흑백이었던 시야에 색이 더딥혀졌다. 나도 안 변했어? 밝은 이야깃거리를 꺼내려고 던진 질문이었다. 그러자 네모토가 살짝 눈꼬리를 내리고 화내지 마 히구치. 절대로 화내면 안 돼. 라고 전제를 깔더니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살이 좀 찐 것 같아.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면서 그가 개구쟁이처럼 웃었다. 나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게 얼마만인지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모토가 건네준 손수건으로 젖은 뺨을 닦았다. 네모토와 우연히 만나고 사흘이 지난 날이었을까? 우리는 함께 그 식당에 갔다. 진짜 조금 더 안 달라졌네, 네모토. 겉모습이며 분위기까지 예전이랑 완전 똑같잖아. 그런가? 직장 동료도 넌 어린애 같은 데다 고집이 세서 큰일이라며 자주 나무라긴 해. 재회했던 날 우리는 헤어지면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내가 문자를 보냈더니 다음에 같이 밥 먹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둘 다 집이 이 식당에서 멀지 않아서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된 것이다. 네모토, 지금 무슨 일해? 나는 그릇 한가운데 놓인 큼지막한 돈가스 조각을 덥석 베어 물었다. 난 원래 남자와 밥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우적우적 먹어치우는 사람이 아니다. 보통은 밥알을 새듯 깨닥거리며 먹는데 네모토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스스럼 없이 행동하고 있었다. 난 미나미 카무쿠라 역 근군에 있는 애견숍에서 일해. 나 동물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강아지 훈련사 자격증을 땄다고 했다. 네모토답다 싶었다. 아 참, 시로는 어떻게 됐어? 15년 내내 마음에 걸렸던 질문이다. 네모토는 작게 헛기침을 하고 목소리 톤을 낮추어 대답했다. 걱정 붙들어 매셔. 시로는 고등학생 때 우리 집에 데려가서 키웠으니까. 안타깝게도 3년 전에 죽었지만 그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어. 그랬구나. 시로가 죽었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다름 아닌 네모토가 시로의 주인이었다면 시로는 틀림없이 행복했을 것이다. 시로에 대해 어, 시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니까 다음에 실컷 들려줄게. 좋아서 뺨이 실룩거렸다. 남은 돈가스 덮밥을 입속에 마저 넣었다. 네모토에게 어떻게 지냈는지 이것저것 질문했지만 딱 한 가지 아직 묻지 못한 게 있었다.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는 끼어져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장담하기는 일러서 대화 중에 은근슬쩍 떠볼 생각이었다. 결혼은 아직 안 했더라도 여자친구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네모토가 밥을 다 먹고 젓가락을 놓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들키지 않게끔 작게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 네모토를 쳐다보았다. 이제 애두를 것 없이 바로 물어봐야겠다. 저기... 그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둘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그는 나는 멋져가는 그의 표정에서 네모토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다. 히구치가 먼저 말해. 네모토는 쭈뼛대며 말했지만 자신만만해진 나는 남자니까 네가 먼저 말하라며 그를 재촉했다. 응? 나는 남자니까? 난 여자니까 네가 먼저 말하라며 그를 재촉했다. 그게 그러니까 히구치 너 말이야. 연인이 있는지 궁금해서. 네모토의 볼이 소년처럼 발그레해졌다. 연인이라는 고전적인 표현이 어딘가 귀여워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없어 남자친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쭉 없었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곧장 그가 나도 계속 없었어 연인 이라고 말했다. 나도 라는 말이 귀에 살짝 거슬렸으나 이야기가 원하던 방향으로 진행되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부끄러워하는 네모토의 입에서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바늘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거듭 컵을 입으로 가져가기만 했다. 계획은 좀 어긋났지만 결국 그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이 내 입을 열게 했다. 혹시 괜찮으면, 혹시 괜찮으면. 이번에도 동시에 입을 열었다. 하하, 내가 먼저 소리를 내서 웃자 그도 따라 웃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큰 소리로 웃기만 하다가 자연스레 사귀기 시작했다. 어머니, 카레 맛 좀 봐주실래요? 작은 접시에 카레를 담아 내밀자 어머니가 맛을 보고는 손가락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세상을 떠난 엄마가 알려준 대로 만든 카레였다. 어디 나도 맛 좀 볼까? 거실에서 고타스에 다리를 넣고 쉬던 아버지도 주방으로 왔다. 숟가락을 들고 카레를 먹어보더니 얼굴에 웃음을 띤 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네모토의 본가에 들르게 된 건 그와 사귀고 2달쯤 지나서였다. 네모토의 부모님은 부모를 잃은 내게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아버지는 정년 퇴직해서 매일 집에 있었다. 우리 넷은 자주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네모토도 좀 먹어봐. 고타스에서 책을 읽던 그를 불렀더니 어머니가 너희는 사귀면서 언제까지 이름이 아닌 성으로 부를 거니? 라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자 네모토가 어머니, 우린 이게 편해요. 하고 거들었다. 둘 다 부끄럼을 많이 타는 탓에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그렇지만 왠지 우리에게는 그게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처럼 네모토, 히구치 이렇게 부르기로 마음을 정했다. 맛있다. 다음 달 내 생일날에도 카레 만들어줘. 네모토의 말에 나는 흐뭇한 미소로 답했다. 맛있는 카레 냄새에 자극을 받았는지 마당에서 개가 시끄럽게 짖어댔다. 구로라는 덩치 큰 숙회는 네모토가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런지 사람을 무척 잘 따랐다. 구로, 들어와. 네모토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구로가 주방으로 달려왔다. 까만 털을 흩날리며 달려온 구로는 자기도 먹고 싶다는 듯이 앞다리를 들고 내게 달라붙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다. 손으로 만져질 듯한 온기에 둘러싸인 채 지금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창밖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댔다. 트렌치코트를 걸친 이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는 듯이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오늘의 푸어송입니다. 쓸데없이 크기만 한 접시가 내 앞에 놓였다. 푸어송은 생선 요리를 말하는 거래. 먹는 방법을 몰라 절절매는 네모토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물론 나도 방금 스마트폰으로 찾아보고 알았지만 오늘은 32번째 내 생일이다. 네모토와 외식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는 깜짝 선물이라며 예약한 식당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 각자 일을 마치고 미나미 카마쿠라 역에 와서 만나 이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왔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다른 손님들과 달리 드레스 코드도 모르고 온 우리만 이방인처럼 섞이지 못했다. 나와 네모토는 이런 고급 레스토랑이 처음이었다. 테이블 매너도 알 리가 없었다. 이 코스에서는 와인이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은색 턱시도를 빼입은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힌 채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둘 다 술에 입을 대지 못한 채 술을 입에 대지 못한다. 안 마시면 와인값만큼 빼주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애써 머릿속에서 떨쳐내며 그럼 레드와인을 컵에 조금만 따라주세요. 하며 짐짓 않은 채를 했다. 글라스에 조금 준비해 드릴까요? 남자가 글라스라고 고쳐 물었다. 괜한 피해망상일지 몰라도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상했다. 바로 그때 네모토가 나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가 주우려 하자 근처에 있던 종업원이 다가와 제가 하겠습니다 라며 손으로 그를 막았다. 말끝에서 묘하게 가시가 느껴졌다. 마치 당신들이 뭘 할 줄 알겠느냐며 무시하는 것만 같았다.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 이 두 사람. 그 뒤로도 점원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듯해서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히구치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건배. 우리는 다시 오다와라 역으로 돌아왔다. 늘 가던 식당에서 오렌지 주스가 담긴 컵을 들어 올렸다. 히구치 정말 미안.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인데 정말 미안해. 난 괜찮아 네모토. 그래도 안 어울리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컵에 입을 대고 미간을 찡그렸다. 도모코 생일 축하해. 이건 서비스. 식당 아주머니가 채소볶음을 담은 커다란 접시를 들고 왔다. 제 집처럼 드나들다 보니 이제 아주 단골 손님이 됐다. 이구치 늦었지만 생일 선물 줄게. 마주 앉은 네모토가 큼지막한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선물을 받고 포장을 풀자 도트백이 들어있었다. 얼마 전에 그와 함께 아빠 엄마 산소에 다녀왔다. 그날 가방 어깨끈이 끊어져 백화점에 들렀는데 마음에 드는 가방은 하나같이 비싸서 빈손으로 나왔다.
지난번에 봤던 가방 사려고 일부러 백화점까지 갔다 왔구나. 비쌌을 텐데. 아냐,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건 운동화. 그가 종이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네가 신고 다니는 운동화가 너무 낡았더라고. 그리고 이건 기능성 쿠션. 요즘 허리 아프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이건 한 차례 설명이 끝나고 나자 마지막으로 탁자 위에 네모난 반지 케이스가 올라왔다. 로열 블루 색상의 자그마한 상자는 따로 포장되어 있지 않았다. 얼떨떨해하며 살며시 상자를 열자 반질반질한 천 사이에서 반지가 자태를 드러냈다. 중간에 박힌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반짝 빛을 발했다. 히구치, 나와 결혼해 줄래? 네모토는 내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예전에 나에게 고백하려 했던 날처럼 쑥스러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워낙 뜻밖이라 어리둥절했다. 기쁘다기보다 어이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이런 소박한 밥집에서 프로포즈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가식 없는 그의 성격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생일 축하를 하든 프로포즈를 하든 우리에게는 분명 이런 식당이 잘 맞았다. 생각해보니 곧 그와 사귄 지 1년이 된다. 이 식당에서 바로 그와 다시 만나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순서대로 내리를 스쳤다. 응.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어색함을 감추려 젓가락으로 채소볶음을 뒤적거렸지만 시야가 흐려져서 채소볶음을 제대로 집을 수 없었다. 겨우 잡은 새하얀 숙주나물은 아삭아삭하고 맛있었다. 까지 읽고 이후에 프로포즈 받은 날 이후부터 행복했던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